자, 북한이 상반기 대외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악재 속에서 김은경 위원장을 앞세운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쇄신을 이뤄낼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조선중앙통신 어제 16일이었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초에 개최 시점 6월 상순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다소 좀 늦춰진 이유가 있을 것도 같고 또 쟁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는 방안도 혹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먼저 최병묵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회의. 그렇죠. 원래 6월 상순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상순은 15일까지로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보면 뭐 하루 정도 늦춰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근데 관측을 해보자면 예. 사실은 이 군사 정찰 우위성이라는 발사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패하고 곧바로 다시 시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마도 이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다시 하고 나서 전원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니까 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아마 여기서는 이제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 일본 등과 공조? 한미일 예. 공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하반기 군사 정책 방향 뭐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어떻게 결속을 다져서 네. 한미일 쪽에 맞서느냐 뭐 이런 문제를 좀 토의하고 하지 않겠는가? 예. 그 과정에서 정찰 위성뿐만 아니고 굵직굵직한 뭐 어떤 군사적인 이벤트 뭐 이런 것도 발표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체 가운데 2단 로켓을 인양했고 또 한국과 미국이 함께 정밀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북한 미사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 발사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탄도미사일의 기술하고 거의 지금 동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핵심은 이제 북한의 수준, 예. 그 미사일 수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한미가 연합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언론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저도 네. 되게 궁금해하면서 지금 그러니까요. 지켜보고 있는데 예. 그 뭐 중심체가 지금 건져졌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궁금한 건 뭐냐면 네. 과연 북한은 그걸 그냥 가만 보고만 있었을까 했거든요. 역시나 중국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자기네들이 인양 먼저 하려고. 그런데 이미 뭐 그거는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네네. 예, 놓친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발사체 기술이 우리에게 이제 넘어가는 것을 걱정해서인지 중국 측에 이제 빨리 수고를 요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그 기술이 넘어가는 거 혹시 알게 될까 이걸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 탄도미사일 기술이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 2단부 동체가 지금 발견되고 하나씩 발견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180여 개 잔해물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만리경 1호 같은 위성체까지 이제 발견이 되면은 그 북한의 우주 발사체 기술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 노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중국에 부탁을 해서 이거를 인양을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실패한 거죠. 그렇군요. 어제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이었죠.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될까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빌어보자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핵 잠수함은 들어와서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예. 위협적이고 두려운 그런 존재일 텐데요. 네네. 일단 어제 5년 8개월 만에 미시건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이 미시건함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70m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네. 배수량이 18,000톤급이라고 하니까 세계 최대 수준의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미국과 함께했던 그 워싱턴 선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예, 보면 그렇죠. 미국 전략자산 그 전개에 대한 강조 부분이 있는데 네,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도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을 것이고 예. 이것으로 인해 한미 간의 어떤 그런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더 공조가 강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예. 잠깐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아주 긴 잠수함 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한미 온 거잖아요, 북선항에. 그러니까 전략자산 전개 이걸 거의 상시적으로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미시건 함은 우리 근해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사거리가 2,5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들이 150발 정도 장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2,500km면 굳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도 예. 저 태평양 어느 어간에서도 충분히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네. 그게 아니고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네. 이걸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그 전략자산 전개. 네. 그러니까 부산항에 입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먼 데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무기를 가까이 와서 북한한테 마치 보여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예. 굉장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정도면 웬만한 작은 나라의 해군력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런 그 전략자산 상시 배치 그걸 결정한 워싱턴 선언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노동당 전원회의 같은 데서도 이런 대책을 아마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양반다리 잘만 됩니다.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무릎 보호대 의혹의 정치 생명을 거십시오. 야설을 좀 많이 쓰시던 분이라 별로 엮이고 싶진 않은데요. 그 사진 한 장만 보고 그러신 것 같은데 좀 더 추가 발언을 하십시오. 저희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으니까. 자, 요 이슈는 좀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장경태 민주당 최고의원이요,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이제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혹시 이제 무릎 보호대를 찬 것 아니냐 이런 인터넷 글이 올라오면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기절쇼를 한 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됐어요. 근데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까지 이제 합세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 먼저 정병철 의원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뭐 기절쇼 이 부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요. 네네. 일단 이렇게 사진을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예. 왜 한쪽 무릎이 좀 부풀려 있어가지고 예. 혹시 그 안에 무릎 보호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가요. 네. 예,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 장경태 최고위원이 과거에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예. 어떤 말을 했는지가 사실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천안함에 대한 발언들,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왜 의혹 제기하고 말을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말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이 정도 말도 못하냐, 질문도 못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모욕적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구 의혹 제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의혹 제기에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법적인 그런 그 조치를 취하겠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하니까 예. 아니 이걸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 저도 포함해서요. 예. 아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과거에 그렇게 해놓고서 저는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 기절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 여기에 이상한 단어를 또 씁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단어를 쓰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얘기, 폐륜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수 욕설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이
상식적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장예찬 최고위원을 향한 공세에 합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는 갖췄냐면서 패륜적 행위라고 비판을 했는데 무릎 보호대 의혹에 정치 생명을 걸라는 장예찬 최고위원의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죠.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무릎 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 잘만 됩니다.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 보호대 의혹에 정치 생명을 거십시오. 장경태 의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무릎 보호대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갖췄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패륜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제 패륜적 행위라고 지적은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여쭙고 싶어요. 네, 일단 이제 기절쇼라고 하는데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정치인이 자기가 저렇게 빈약한 사람이라는 거를 누구한테 뭐 그런 쇼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은 어떤 사진 보면 무릎이 부풀어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영상과 사진에서는 그 무릎 보호대 전혀 티도 안 나고 본인도 저런 걸 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을 당하고 희화가 돼서 이제 화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 저도 방송에서 만났지만 이분이 이제 재즈 드러머 출신이고 예술가시고 크리에이티브가 넘치는 분인 것 같아요. 글도 네. 글도 이렇게 잘 쓰시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좀 이런 그렇지만은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조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하하고 혐오하는데 사용하면 그게 또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그런 걸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정쟁을 하고 그러면요 국민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한 정쟁과 정치를 희화하는 것들은 좀 양당 모두 다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폐륜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확대될 같아요.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이 좀 해명을 잘했으면 저는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의 저런 퍼포먼스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무슨 얘기냐면 예. 자 무릎 보호대 의혹이 나오니까 본인이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를 못 한다고 했어요. 장경태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이. 예. 그러니까 장예찬 최고위원이 아니 무릎 보호대 하고서 양반다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 물론 저런 식의 퍼포먼스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장경태 최고위원이 굳이 양반다리와 무릎 보호대를 연결 지을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냥 본인이 안 했다고 무릎 보호대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예. 그걸 굳이 이거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된다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죠. 아하.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패륜 얘기를 하니까 예. 이재명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패륜 얘기를 하면은 결국 본인의 과거를 불러들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쟁이 점점 더 확산되는 거죠. 그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간의 그 어떤 정치적 공방 뭐 이런 데에 굳이 패륜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여서 이재명 대표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네.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실언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단어를 씀으로써 결국 본인한테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다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천안함 생존자회와 사륙용사유족회는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최원일 전 함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뭐 비공개에서 나온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제 권치승 수석 대변인이 그 최원일 함장님을 만나서 네, 네. 사과를 하고 와서 예. 또 비공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어떤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도 상당히 정말로 미안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리는 반성을 한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희생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가 천안함 피격, 그다음에 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우리 서해 수호한 용사들 예. 그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유가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분들에 대해 보훈하는 자세가 우리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예. 생각하는 민주당의 당직자들과 의원님들이 많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 네,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은 다시 한번 권 대변인의 발언 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개 사과와 면담을 요구했는데요. 어제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천안함 잡곡된 사건을 조작했다고 발언한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려 하고 함장의 항의로 뜻대로 되지 않자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부하를 다 죽인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라는 망언을 했다.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의 당 차원 사과와 면담 요구에 당대표는 계속해서 침묵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장윤정 변호사, 이재명 대표는 왜 사과를 안 한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발언했던 분이 권칠승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네. 대변인의 사과가 일단 있었다는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생존 장병들이나 함장님 그리고 이제 유가족분들께서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 상처가 보듬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엄중한 현실입니다. 예. 사실 저 망언들이 나왔던 날이 현충의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족들의 상처가 컸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 상처를 보듬어야 되는 것이 정치의 할 일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유족들과 그리고 함장이 그리고 장병들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그 마음을 풀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제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요, 국회 상임 활동 중에 이루어진 거래,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미공개 정보 의혹에 대한 이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남국 의원은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과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저렇게 좀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얘기를 딱 하면 야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는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그 코인 거래,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우리 언론 보도 나온 거를 보고 예. 혹시 이 정도의 거래를 하면 이거 정보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정밀하게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요. 이렇게 기자들 전부 모여갖고 우리가 왜 기자 간담회라든지 예. 공개적으로 전부 모여서 어떤 날을 잡아갖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자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준비 없는 상황 속에서 기습적으로 아 내가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어떤 코인이에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그게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들한테 자기 변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태도 자체 우리가 왜 애티튜드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를 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이 태도를 보면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지금 유리하게 말하는 것만 탁 집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런 수많은 코인 거래 가운데 지금 FIU에서 걸린 거는 의심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이게 자금 세탁이 아니냐. 이게 저는 1번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냐. 이게 두 가지잖아요. 네. 이건 수사하고 있고 수사 예. 결과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중요한 상임위 가운데 코인 거래를 했으니 예. 당신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니 아. 그만 이제 국회의원직 사퇴하는 게 좋지 않겠소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도 안 하고 저렇게 나오니까 좀 황당합니다. 예. 근데 이게 기자들도 이제 담당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그 저 기자들은 민주당 담당 기자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 담당 기자는 김남국 의원한테 사실 그 핵심적인 그 질문을 하기가 조금 그 애매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얼굴을 보고 취재해야 되고 뭐 그런 예. 입장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김남국 의원한테 아픈 질문을 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 그 순간에. 저는 그거를 김남국 의원이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그 위믹스 코인을 15억 원을 손해 보면서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바꾸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혹시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고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바꾼 것 아니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무슨 마블엑스라는 뭐 넷마블인가 뭐 거기서 그 발행한 또 코인이 있어요. 예. 이거는 상장도 되기 전에 그걸 샀다가 또 상장도 되기 전에 팔아서 상당한 이득을 취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또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을 전문가들이 제기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질문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다음에 FIU에다가 돈 세탁 의혹 뭐 이런 거를 업비트라는 거래회사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돈 세탁을 왜 했겠어요? 그게 더군다나 대선 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 현장 기자들이. 예. 이제 그걸 김남국 의원이 좀 이용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 현장 기자들이 뭐 조금 더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했으면 뭐 저는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민주당 기자들의 좀 출입 기자들의 좀 질문이 아쉽다 이런 점 있었고 적반하장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은 윤리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네. 그 부분은 믿습니다. 저도 김남국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지만 네네. 착한 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이해 충돌이라든지 법적인 잘못은 없었다. 이 부분 저도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저 윤리특위는 네.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국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회법 29조의 2에 국회의원이 과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이걸로 국회의원의 자질이냐 이런 품격이라 이걸 따져가지고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없나를 심사하는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나아서 적은 법적인 용어로 가지고 내가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대하고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근데 국민들이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기자가 대신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그건 도덕적 책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도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예. 저런 법적인 무죄와 당당함을 표현하는 거는 법정에 가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걸 나눠놓고 생각했을 때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태도로 대응한 것이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난 가상화폐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라고 물어봐는 그 태도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의 의혹을 대신 질문한 거니까 국민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 게 저는 알겠습니다. 우선이라고 장현주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뭐 세 가지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 출처가 이상한데 공개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팔 때 15억 정도 넘긴 걸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제 다른 돈으로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김남국 의원이 설명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코인 의혹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앞서서 이제 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위믹스 코인을 바꾸는 과정이라든지 말고 뭐 마블엑스라든지 우리가 생소한 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그리고 투자한 이후에는 그게 급속도로 급등, 시가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른바 이제 코인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미공개 정보 의혹을 계속 꾸준히 제기해 왔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뭐 내용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김남국 의원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네. 일단 본인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식의 되물음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원래 의혹이라는 것은 제기를 하는 측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의혹이 있다라는 의혹의 어떤 근거들을 대야 되는 것이 일단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또 생소한 코인들에 대해 수십억이 또는 뭐 수억이 투자가 됐던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네. 김남국 의원은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어떤 해명, 그러니까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네네. 뭔가 뭐 자금 세탁을 해서 대선작으로 이용됐다든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해명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가운데 유재풍 윤리심사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직후 또 김남국 의원에게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는 입증이야 좀 그렇고 자료를 좀 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23일 날 전문가들을 좀 몇 분 섭외를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문위 활동 기한은 29일까지 변함없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의원은 분량이 많아서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업비트에 요청을 했는데 업비트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남국 의원이 말을 했었는데 그거는 거짓으로 판명이 됐죠. 나중에 업비트에서 실제 받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저것도 글쎄 지금 유재풍 위원장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거의 다 제출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뭐 다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뭐 수년간 거래한 거니까. 그중에 핵심적인 의혹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던, 그다음에 뭐 마블엑스를 팔았던, 뭐 이런 몇 가지의 핵심적인 의혹. 이 부분에 관해서만이라도 본인이 해명을 해서 그걸 만약에 전문가들이 납득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왜 15억 원을 손해보면서 팔았는지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 자료만 많이 내면 뭐합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말로도 설명하고 적어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또 아니면 최초에 코인 투자를 했던 동원의 원천 그게 과연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것이 다냐 아니면 다른 게 있느냐 이런 부분 충분히 저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한 설명을 안 하고 자료를 다 냈다고 하는데 뭐 받은 사람은 아니야 저 더 낼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김남국 의원을 의심하게 되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하나도 같이 한번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죠. 김남국 의원이요. 언제 코인을 처분할지가 지금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15일에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각하시거나 신탁하시거나 뭐 이런 생각.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김 의원이 저렇게 말한 대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 그런데 당장 처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인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당장 처분할 계획이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 개정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예? 이미 공직자윤리에서 어긋났다니까요. 이 영업행위, 아니 그러니까 영업적인 거를 해갖고 지금 이익을 벗는 행위를 그 일단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근데 뭐를 보고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수사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증거는 이미 다 이제 검찰에서 확보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지금 당장 처분하지 않겠다는 그냥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자, 이제 징계위원회에 있는데 이게 다 솜방망이다. 과거에 쭉 지켜봐서 크게 뭐 한데 이번에는 좀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과거에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하는 수위가 뭐 제명이라든지 이런 건 잘 거의 없었고요. 한 번인가 딱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뭐 징계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요.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방지법이 나왔죠. 김영란법이 나올 때 이해충돌 방지법은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면 국회의원들 다 쇠고랑 찬다고 해서 못 들어간 거였거든요. 자기 지역 민원 해결하는 게 이해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6년 만에 이해충돌 방지법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이 사회 정치 문화가 투명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추세에 반영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적절한 행위였나 부적절한 행위였나 국회의원을 자격이 있나 없나를 엄정하게 판단을 해서 징계를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치 문화가 깨끗해지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후에 민주당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 존재감이 약하다, 쇄신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장현재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김은경 의원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인물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어떻게 혁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좀 중도적이고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원칙주의자이면서도 개혁 성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특히 지금 현재는 학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의 부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부원장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컸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은경 교수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이제 원외 인사 그러니까 국회 외에 당 외부에서 혁신위원장이 와야 이게 제대로 혁신이 될 것이다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 외부에 있는 인사가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정치 경험도 없고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접점도 없는 분이시고 당무에 대해서 경험도 잘 없으시기 때문에 예. 사실 이 혁신이 제대로 될 것이냐 당이나 정치 부분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는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에 공간을 더 넓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나 당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사실 혁신을 말뿐이고 그 안에 있는 그냥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예. 오히려 그렇지 않고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혁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경 위원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위원 이외에는 당 관련 활동이 거의 없어서 당을 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변호사님은 지금 외부 인사니까 더 잘 바꿀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혁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지도부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 의사가요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려면 우선 이 무슨 병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정당에서 우리가 역대 한국 정치사에서 혁신위원장 또는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많았어요. 많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제대로 성공했다, 뭐 혁신에 성공했다 또는 당 변화에 성공했다고 그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예. 그게 이제 뭐 상대 정당의 뭐 실수나 실책 이런 것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뭐 의석을 많이 확보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혁신 그 자체로서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김은경 위원장은 경력이나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보면 예. 정치는 문외한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민주당의 혁신의 필요성은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진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지금 그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더군요. 뭐 이름이나 뭐 또는 뭐 그 뭐 과제나 뭐 이런 거는 그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예. 지금 민주당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그게 혁신인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부 기자를 해가면서 정당의 최대 혁신은 사람 교체라고 봅니다. 결국 정치인을 교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총선 때도 아닌데 총선 9개월 남았습니다. 네네. 지금 김은경 위원장 9개월 뒤에 혁신위원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 생살 여탈권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아하. 그러면 지금 비명계에서는 지금 가장 큰 혁신은 대표직 사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거를 지금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나요? 못할 못할 거 아니겠어요? 거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워낙 모르면 결국은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또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그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예. 그러면 적어도 뭐 정치의 완벽한 전문가가 될 이유는 없지만 네네. 적어도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최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좀 반론을 하자면 이런 거가 가능하죠. 뭐 의사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10년씩 공부를 하는 건데 예. 정치는 사실 우리가 택시만 타봐도 택시 기사님들도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렇습니까? 저녁에 소주 한잔 하다 보면은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필요한 건 상식이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에서 혁신을 막는 것들은 기존의 질서, 기득권, 특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네. 그런 것
그런 혁신을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교체란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교체 안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가 기존 정치에 없는 분들이 이런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고 더 뭔가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주당의 비전과 아젠다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최병무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게 이제 잘 개혁할 수 있겠느냐, 혁신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지를 좀 양쪽 패널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김은경 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저거 늘 하는 지금 얘기들이거든요. 뻔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혁신은 물 건너 갔고요. 사실 처음부터 혁신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혁신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거라고 이미 머릿속에 다 각인되어 있는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혁신을 얘기하고 혁신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혁신이라고 느껴지나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얘기하는 거 뻔한 또 민주당이 또 하나의 민주당 국회의원처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는 없고요. 그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내려올 수 있는가? 이 지점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다.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민주당 사람들은 관심이 있죠? 네. 민주당 사람들은 관심이 있네요. 일단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체제의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혁신위는 의미 없다. 사실 두 분과 좀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쇄신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적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과제를 맡았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지만 혁신위원장 자리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사하셨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물론 이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시긴 했지만 저는 그 취지의 어떤 뜻은 그 뒤에 있는 얘기,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결국 판단을 좀 유보하겠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고 그 혁신의 대상 중에 하나가 돈봉투 의혹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이 벌써부터 뭔가 본인의 어떤 결론이라든지 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당 내에서 또 분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판단을 일단 유보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같이 혁신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김 위원장이 어떤 사람들을 또 혁신위원으로 구성하느냐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추후에 보고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혁신위원도 또 누가 인선이 될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살펴서. 근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당에서는 위원장이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혁신위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어제 또 열렸는데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영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정민영 최고께서는 보십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 피고인이 직접 신문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이제 재판장한테 보통은 허락을 구하죠. 신문하겠다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증인 신문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변호사보다 자기가 더 질문 잘하니까 자기의 변호인보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신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정민용 변호사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제가 볼 때는 검찰 측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그 피고인 그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신빙성을 흔들어야 되는. 그래서 아마 직접 신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대표의 신문에 정민용 변호사는 2016년 김 전 처장과 함께 대면 보고를 하러 갔고 이 시장이 보고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얘기했다. 좀 자세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법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법 적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적절하지 않지만은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직접 질문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뭐냐면은 그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찰에 원하는 증언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풀려나 있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아주 적대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스피커로서 활동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걸 직접 질문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아까 뭐 돌아가는 거지만 김은경 신임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 아까 돈봉투 사건이지만 검찰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 취지는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이렇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그 피의자들을 아주 회유 협박하는 것들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로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있어서도 네네.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진행하고 입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법정에서는 그게 자꾸 사실관계가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앞뒤가 틀린 부분, 진술이 번복된 부분, 사실관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질문했다 보여지고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 동그라미를 쳤다는 그 얘기는요. 내가 보고하러 간 게 맞다. 그때 구체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동그라미까지 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빙성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니야, 난 당신을 부른 적이 없어. 부를 리가 없어.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분만 보면은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녹취록 같은 거 보면은 이재명 시장이 알면은 큰일 난다.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몰래 이런 것들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 사실관계, 녹취록 내용들을 봤을 때 의심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탄핵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미경 전 최고께서 지적하신 거는 그 이제 재판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신문한 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불러서 거기 갔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작업에 그 진술을 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야 재판장이 들을 때 그때 갔었구나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